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좀 섞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관련한 소식, 그리고 우리 한미 동맹이 지금 완전히 복원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의 소식, 바로 림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이 지금 동맹국들 또 우호국들, 우방국들 오고 있는 그 모든 국가들 중에 최대의 규모의 지금 전대를 보냈습니다. 그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고, 지금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어마어마한 비극, 참극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 핵실험 준비 소식으로 동북아시아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실험 정찰기는 본토 복귀 후 3주째 머무르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6월 말 또는 7월 이후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된 지 석 달 넘게 지났지만 실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핵실험 의지는 있지만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소리 VOA가 현지 시각 6월 20일 보도했습니다. VOA는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방식으로 패수했지만 올해 초부터 3번 갱도 복구에 나섰다라며 3번 갱도 복구는 마무리되었고 지도부 결심만 있으면 1, 2주 내에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VOA는 최근 국무부는 풍계리 4번 갱도에서의 활동도 포착했으며 이런 상황은 3차 핵실험에 이어 4차 핵실험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2014년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6월 29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등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자를 골라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상 일자들이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지만 미국은 아직 핵실험 감시정찰 자산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대북 핵실험 정찰 활동을 실시했던 WC-135W 기체번호 61-2667 기체는 5월 29일 본토 복귀 후 현재까지 네브라스카주의 오폿 공군기지에 머무르고 있고, 또 다른 정찰 자산인 WC-130J 기체번호 97-5303 기체 역시 뉴멕시코와 플로리다 일대에서 허리케인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동북아시아에 집결한 미국의 대규모 군사력의 압박감을 느낀 북한이 해당 전력이 복귀할 때까지 핵실험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력 복귀를 기다리더라도 7월이 넘기면 10월 중국 전인대와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이벤트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곧 할 것 같다 라고 지난 5월달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월달에 미국의 컨스탄트 피닉스 한 대밖에 없는 그 기상정찰기가 오키나와에 계속 와 있었고 동해 쪽으로 초계 비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핵실험 딱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그 물질들을 포집해서 이게 크립톤이 있냐, 제논이 있냐,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 즉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으로만 나오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냐, 이걸 보고 이제 이게 플루토늄 탄이다, 우라늄 탄이다, 이제 이걸 판별하는 컨스탄트 피닉스가 5월 29일 날 미국 갔어요. 가서 지금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뭐 1, 2주 내 아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피닉스가 오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그게 뭐 3일이든 4일이든 일주일이든 일주일 내에 하지 않을까 핵실험을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 기상정찰기인 컨스탄트 피닉스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마치 뭐 2, 3일 내로 핵실험이 있을 것처럼 그건 조금 잘못 분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VOA에서는 뭔가 극대화시킨 그 나토 정상회담이 29일 날 있으니까 그때 한다. 근데 지금 컨스탄트 피닉스 제가 오늘도 확인했는데 미국 있어요. 나토 정상회담에 중에 만약에 핵실험을 하면 그거는 뭐 전 세계를 상대로 공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인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뭐 이런 것들, 북한이 그런 숫자 되게 좋아했죠. 그래서
북한도 좋아하고 우리 한국의 좌파들도 그런 거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좋아합니다. 과거 모 대통령이 전자권 전환하자라고 했을 때 이 4월 7일 전자권을 전환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4월 7일 뭐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거꾸로 해서 7월 4일 그거를 4월 7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협의를 그렇게 했었어요. 완전히 미국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왜 하필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고 없는 분입니다. 자, 그렇듯이 좌파의 끝판왕이 또 이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은 그 7월 4일 미국을 자극하는 이 날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컨스탄트 피닉스가 오고 한 일주일 정도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전단을 편성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와 군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대한민국 해군 2022 환태평양 군사훈련 훈련 전단이 출항 약 3주 만에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항한 타국 해군 규모를 압도하는 유형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정식을 갖고 역대 최대 규모 전단의 유형을 뽐내며 출항했던 해군 림팩 훈련 전단이 현지 시각 6월 20일 오후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이 우리 시각 6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참가로 17번째 참가 기록을 세우게 된 우리 해군의 림팩 전단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는데요. 최신의 강습 상륙함인 마라도함과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다목적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AIP 잠수함인 신돌석함 등 4척의 함정과 P3C 해상초계기 1대, 링스 해상작전헬기 2대,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1개 중대와 해군 UDT-SEAL 4개 팀, 해군 제59 기동건설전대 등 1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림팩 전단 출항 전력은 미 해군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매년 미 해군 다음 가는 규모의 출정 전력을 자랑했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올해 훈련에는 경항모인 이즈모, 호위함 다카나미와 기리사메, P1 초계기 1대 정도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해군 전단 규모는 역대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강습 상륙함과 구축함, 해병대 병력으로 구성된 원정 강습단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요. 입체 강습 상륙 작전과 해상 전투가 모두 가능한 우리 해군 최초의 원정 강습단은 제7기동전단장인 안상민 준장이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안 준장은 출항 8일 만에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림팩 전단 최초로 소장 계급의 지휘관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해군 훈련 전단은 이번 훈련에서 SM-2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을 비롯해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를 수행하며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인데요. 해군 최초의 원정 강습단 출정이 한미 군사동맹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미국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문무대왕함이 하와이에 입항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자, 이건 세종대왕함이 하와이에 입항하고 있는 따끈따끈한 사진이죠. 이건 마라도함이 입항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입항했는데요. 마라도함, 여기에 우리 승조원들이 400명 이상 타죠. 또 세종대왕함 300명, 문무대왕함 200여 명.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탑니다. 또 이 마라도함은 강습 상륙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병대 이 상륙 돌격 장갑차를 비롯한 해병대원들, 그리고 UDT-SEAL 대원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종합 전력을 보내요. 그리고 키 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 뭐 이런 거 하면 우리 진해에서도 미 해군의 이 원정 공병단이 와서 원정 기지 건설하는 이런 훈련 우리 한국 해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한국 해군의 공병단이 지금 이 하와이에 가서 미 해군하고 또 그런 훈련을 하는가 본데, 그래서 1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마라도함하고 덩치 비슷하죠. 덩치 조금 더 큽니다만은 이즈모함. 그런데 이즈모함이 지금 헬기 항모죠. 앞으로는 이제 F-35 탑재하는 항모로 바뀌겠지만 이즈모함. 그리고 우리 문무대왕함하고 비슷한 덩치의 다카나미급 호위함 하나, 무라사메급 호위함 하나. 근데 우리는 이지스함을 보냈죠. 문무대왕하고. 그리고 일본은 잠수함을 안 보내고, 우리는 잠수함 보내고. 그리고 일본은 해병대 없고, 우리는 해병대 있고, UDT 있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전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상 랭킹 2위였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랭킹 2위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령관이 이 림팩 훈련 전단장이 대부분 뭐 대령이 가다가 이번에는 준장이 갔어요. 그런데 준장이 갔는데 가다가 며칠 만에 소장으로 진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장으로 진급하는 그 시기가 이 마라도함을 비롯한 우리 림팩 전단하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하고 이 동중국해에서 합동 이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상민 당시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하고 림팩 전단장으로 가는데 이 준장이 해군사관학교 교장으로 또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사 교장 임명식도 취임식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에서 C2 수송기 있죠. 그걸 태워줘서 아마 김해 공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미 해군이 서비스 해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갑자기 정권 바뀌고 나니까 한미 간의 이 동맹 그리고 우호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니까 너무나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정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투스타가 함대 전단장을 가니까 거의 뭐 함대 사령관급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한국 해군의 위상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서 기존에 맡기로 했던 직책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그 직책을 맡아서 지휘를 하지 않을까. 또 직책은 직접 주지 않더라도 위상을 그렇게 세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기분 좋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참극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 숫자는 최대 약 7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련은 약 3천만 명, 이 가운데 군인은 한 900만 명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독일 전체 군인 사망자 숫자의 2배에서 3배를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소련의 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불어왔던 마카파식 전술이 21세기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의 거의 모든 가용 자원을 세베로도네츠크에 쏟아붓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6월 20일 오후 아조트 플랜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도심 지역을 장악하고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6월 21일 새벽 밝혔습니다. 안나 말리아르 국방차관은 다음 주가 러시아군의 세베로도네츠크 완전 장악 여부를 판가름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며, 크렘린은 일선 부대 루한스크주 완전 장악 기간을 6월 26일로 통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세를 지시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크렘린의 지시대로 러시아군은 피로써 대지를 물들이며 지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도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초 화력으로 세베로도네츠크를 두드리던 러시아군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랩 자주포를 투입하고 주요 탄약창을 연달아 박살내면서 화력 우위가 상실되자 인해 전술로 세베로도네츠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심 시가전에서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BMPT 터미네이터 시가전용 장갑차 전량을 투입하는가 하면 3주 넘게 돌파에 실패한 시가지 중심부 대신 외곽 지역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시외곽 북서쪽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인근의 시네츠키 정착촌과 시남쪽 시로티네 마을까지 진격해 도시에 대한 포위망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화력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해 전술은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동쪽 주요 도로에서는 러시아군 차량과 장갑차가 끝없이 전선으로 향하는 모습이 식별되고 있고, 도심과 각 교전 지역에서는 영상에서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모습들이 연출되며 대지가 그야말로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병과 전차부대를 동원해 러시아군의 세베르도네츠크 완전 포위를 저지하는 한편 소형 보트와 부교를 이용해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병참선을 유지하며 시가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의 이번 막장 공세가 지난 6월 초 단 사흘간 10,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세베로도네츠크 초기 공세 당시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식 집계 34,000여 명, 오신트 소식통의 비공식 집계 약 50,000여 명의 전사자와 그 몇 배의 부상자를 내며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데요. 불법적으로 전쟁에 동원되어 비명 횡사한 아들과 남편,
가족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분노하는 러시아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푸틴의 정치적 입지도 점점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이 전황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공업지역 아니겠습니까? 공업지역도 상당 부분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갔고 그 외곽으로 지금 러시아군이 이렇게 들어가서 포위를 하려고 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저항을 하고 또 그동안 뭐 포탄을 엄청나게 퍼부으면서 화력 우위를 달성했는데 크랩 자주포의 대화력전으로 인해서 그게 또 여의치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냥 병력 밀어붙이기로 가는데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한 900만 명 죽었어요. 그런데 독일은 동쪽으로는 소련과 전쟁을 하고 서쪽으로는 영국과 전쟁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군과 또 전쟁을 했죠. 그런 독일, 그리고 나중에 결국 패망했지 않습니까? 독일군이 300여만 명에서 기록에 따라서 400만 명 전사했다고 해요. 독일 군이, 민간인 말고. 그런데 소련군은 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은 40만 명이 죽었어요. 영국군은 27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 왜 이렇게 또 미군의 40만 명은 태평양 전쟁까지 합한 겁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한 195만 명 죽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독일군보다 승전국인 소련군이 많이 죽었냐? 이게 바로 이런 우라 돌격 때문이었습니다. 우라, 소련어로 만세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반자이 돌격, 만세, 덴노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죽을 줄 알면서도 여기도 물론 짜집기 한 거고 영화의 한 장면들입니다만은 독일군 친위대가 MG-42 기관총 막 쏘고 있는데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부르는 이 어마어마한 기관총 쏘고 있는데 그냥 소총 한 자루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소총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왜? 뒤에서 독전대가 빨리 가.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래도 가.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지금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그런 식의 돌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상황인데요. 자, 이게 앞으로 푸틴에게 어떤 마이너스로 올 것이냐 하면은 지금 이 전쟁에 전면전 선포하지 않고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하고 또 신분이 징병으로 온 사람은 해외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없는 러시아 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병을 모병으로 신분 전환을 해놓고 불러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전사 통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민심이 동요할까봐. 모스크바함 같은 경우에 400명 넘게 죽었다라고 지금 추산되는데 한 명 죽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내 자식 어디 갔어? 내 아들 어디 갔어? 소련 시절에 2차 대전 시절에는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우리도 그렇고 이 러시아도 그렇고 한 명이에요. 한 명. 많아야 두 명. 헬리콥터 맘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어디 갔어? 내 남편 어디 갔어? 했을 때 정부의 거짓말로 죽었다. 그런데 그걸 6월 26일까지 루안스크주 다 점령해 라고 스탠딩 오더를 내리니까 그걸 위해서 지휘관들이 중간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돌격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SNS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 정말 비참한 사진들. 제가 여기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사진들이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는데 왜 트위터는 그런 걸 검열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참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인들도 많이 죽고 있고 러시아인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라 돌격으로 많이 죽고 있다. 앞으로 이게 반드시 푸틴에게 마이너스 영향이 꼭 미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계속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